오늘은 신경민 시인의 목계장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박물장수 생활을 하는 시적 화자를 설정하여 떠돌이 생활, 요거겠네요. 그죠? 떠돌이 생활을 하는 민중들의 무엇을 애환을 노래한 시이다. 공간적 배경이 되는 목계, 요건 실제하는 공간이에요. 남한강의 나루터 중에 하나로 원래 중부지방의 각종 산물의 집산지였으나 21년 일제의 수탈 정책으로 충북선이 부설되자 그 기능을 상실한 곳입니다. 지금도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목계역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시를 퇴색한 시골 나루터의 서경과 민중의 고뇌를 그려내고 있는 작품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름과 바람은 떠남의 이미지로, 들꽃과 잔돌은 정착의 이미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대립이 되겠네요. 그죠? 자, 떠돌아야 하는 숙명과 머물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오는 내적 갈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백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나루에 아흘에 나흘 찾아가는 밥값은 파는 가을볕도 서러운 박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설이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을 묻고 물려올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민물새우 끌어넘는 토방툇마루 석삼년의 한일에쯤 전치로 변해 짐부리고 앉아시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산은 날더러, 하늘은 날더러 뭐가 되라고 해요? 바람이 되라고 하고 구름이 되라고 하죠. 여기에 한 센텐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센텐스는 여기서 나눠지죠.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고 하고 잔돌이 되라고 해요. 마지막은 요 두 줄이죠. 산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고 하네. 여기서 이제는 묶어주는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어떻게 본다면 절대적 존재고요. 삶을 이끌어가는 주제자 내지는 운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화자죠. 그러면 구름이라고 하는 것과 바람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죠. 움직이는 존재죠. 그러니까 운명, 방랑, 떠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꾸법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라고 하고 뭐뭐라고 하네. 아까도 봤죠. 뒤에도 나와요. 그죠? 특정 어미를 사용해서 리듬을 형성하고 있는 가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때 자신의 삶이라는 것은 떠돌매 삶이고요. 형태상으로는 대꾸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방랑과 떠돌매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청룡 흑룡 흩어져 비개인 나루터. 이때 나루는 아마 목계장터일 거예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청룡 흑룡은 왜 튀어나오냐 이거야. 네가 여기서 왜 나와? 라고 했더니 검풀은 비구름이 되면서요. 요거는 이 목계나루의 어떤 설화하고 연결되어 있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루는요 원래 배가 지나다니는 강가죠. 그러니까 떠남과 도착의 공간이고요. 일시적 공간, 즉 떠돌매 공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목계나루 근처에 전해져 오는 전설을 근거로 한 표현. 어디서? 청룡 흑룡에서.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여기서 말하는 잡초는요 나약한 존재, 즉 민중을 가리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깨운다 라고 하는 거는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하는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잔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방랑, 떠돌매의 의미다. 그래서 잔잔하게 불어오는 바람으로 잡초를 막 일깨우는 존재야. 근데 잡초가 뭐랬죠? 민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중에게 소식을 전하는 또는 교감하는 존재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길이라 서울 사흘 못 깨나루에 백길로 서울 가는데 사흘 정도 걸린다. 내지는 사흘에 한 번씩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3일장 내지는 5일장하고 연결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목깨나루는요, 구체적인 공간이고요. 공간적 배경. 민중의 삶에 애환이 담긴 공간이다. 그래서 사실성을 부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흘의 나흘이야. 아흘의 나흘? 5일장을 찾아가는 박가분이라고 하는 건 화장품이에요. 가루분을 얘기합니다. 파는 가을볕도 서러운 박물장수가 되라네. 잠깐. 여기서 우리는 가을볕도 서럽다라고 하는 것은 가을볕조차 서럽게 느껴지는 박물장수, 장돌뱅이죠. 장돌뱅이니까 떠도는 존재고요. 그 다음에 민중과 교감하는 존재. 왜? 이 소식, 저 동네 소식, 여기다, 여기 소식, 저기다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잔바람에 교감하는 존재와 똑같이 민중과 교감하는 존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잔바람은 곧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박물장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자, 라네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운율형성 가군이 되겠고요. 1행부터 7행까지는요, 방랑, 떠돌매 삶에 대한 어떤 운명적 인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사는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바뀐 건 뭐예요? 들꽃과 잔돌이죠. 이건 바로 뭡니까? 떠도는 게 아니야. 이건 정착하는 삶이야. 정착하지만 들꽃이나 잔돌은 대단한 건 아니죠. 그냥 보잘것없는 민중의 삶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 나왔던 1, 2행을 살짝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통사구조의 반복이고요. 내용상 단락을 구분짓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부터 두 번째 내용 이렇게 되는 거죠. 정착하여 들꽃, 잔돌과 같이 소박한 민중으로서의 삶, 그 삶에 대해서 나는 뭐하고 있어? 그렇지. 소망하고 있는 거죠. 산설이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을 묻고 물려올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자, 여기서 말하는 산설이 맵차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내리는 서리가 맵고 차거든 시련, 고난을 나타내면서 자, 맵다라고 하는 거죠. 맵다와 차다예요. 그래서 미각과 촉각적 심상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풀 속에 얼굴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적극적으로 맞서고 대항하는 거? 그거 아니야. 그냥 뭐예요? 얼굴 묻고 그 다음에 소시민적으로 피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소시민의 삶의 고난 속에서 대응하는 태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물려올 모질거든 역시 마찬가지로 삶의 시련이 고되거든 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 산설이나 물려오른 가혹한 시대 현실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시대 현실 속에서 바위 뒤에 붙으라네. 삶의 시련을 견디며 살아가는 어떻게 본다면 민중의 모습이죠. 요 대목이에요. 요 대목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나는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요. 뭐냐? 앞에서는 떠도는 삶이잖아요. 떠도는 삶에는 시련이 없겠니? 있지만 떠도는 삶은 어떻게 생각해? 까짓거 내가 여기서 아니면 못 살아? 딴 데로 옮기면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당시에 어떤 시련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착을 하기로 했잖아요. 정착으로 했으면 그때의 시련은 버티고 어쨌든 간에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정착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다 버리고 속 편하게 살 수도 없으니 아무래도 버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티려고 하니까 어때? 그래, 이겨? 못 이겨. 그러니까 피하는 거야.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젠장아, 무서워서 피하냐? 뭐 이런 마인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건 정착에 대한 소망이잖아. 그러니까 정착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건 정착하고자 하는 자세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민물새우 끌어넘는 토방 툇마루 석3년 한 1회쯤 석3년이니까 9년 중에 한 일주일쯤은 천치로 변해. 천치로 변한다는 건요, 삶의 시련을 견디면서 위에 있는 거죠. 풀 속에 얼굴을 묻고 바위 뒤에 붙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본다면은 소극적이고, 어떻게 본다면 세상에 어떤 철없이, 아니면 개념 없이, 아니면은 뭐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민중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아무 근심 없이라고 써놨는데, 이때 아무 근심 없다는 것은 해피하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짐 부리고 앉아 쉬는, 짐을 내려놓고 앉아서 쉬는 뭐가 되라네, 떠돌이가 되라네. 결국 여기까지는 정착의 삶에 대한 소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린 조금 이따 설명한다고 했던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산설이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을 묻고 물려올 모지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죠? 첫 번째는요, 산설이와 물려울은 어찌 본다면 떠돌이의 삶을 사는 화자가 경험하는 가혹한 현실로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즉, 아까 내가 정착을 하다 보면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근데 그거 말고 떠돌면서 겪는 시련, 이거 아니면 못 살아? 라고 하는 이 떠돌면서 겪는 시련이라고 하자. 왜? 산설이나 물려울은 자연 속에서 있는 거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풀 속에 얼굴을 묻고 바위 뒤에 붙어서 얼굴을 붙잖아. 움직이는 거야? 아니야. 정착하는 거야. 정착해서 쉬고 싶은 마음, 안식을 얻고 싶은 마음이야 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조금 전에 봤듯이 맞서는 삶보다는 풀 속에 얼굴을 묻고 다른 존재의 뒤에 붙음으로써 극복하는 모습, 어떻게 본다면 피하는 모습. 이거는 정착의 삶에서 겪는 시련이라고 볼 때. 떠돌면서 겪는 시련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정착의 삶에서 겪는 시련이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자, 떠돌면서 겪는 시련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정착하여 안식을 얻고 싶은 바람을 보여주는 것이고, 정착의 삶에서 겪는 시련이라고 본다면 다른 존재의 뒤에 붙어서 피하고자 하는 소극적이고 소시민적인 고단한 민중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풀 속에 얼굴을 묻고 바위 뒤에 붙는다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산설이 맵차거든과 물려올 모질거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두 줄인가요? 뒤에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바람은 떠도는 삶이었죠. 잔돌은 정착의 삶이었죠. 결국은 뭡니까? 그렇죠. 내적 갈등이에요. 그리고 변주를 통한 수미 상관적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계장터가 근대화의 과정에서 쇠퇴해가는 공동체적 삶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슬러시 가정 때리고요. 방랑과 정착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은 결국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해체되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15, 16행은요. 방랑의 삶과 정착의 삶 사이에서의 갈등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음보 율격이고요. 떠돌이 민중의 삶의 애환이다.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꾀하고 있다.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라고 하는 구절이 이 구름과 바람만 살짝 바꾸고 있죠. 즉 A는 날더러 B가 되라 하고 내지는 A는 날더러 B가 되라 하네 라고 하는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는 한편 화자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바로 뭐다? 떠돌이 운명에 대한 인식과 정착에 대한 소망이다. 또한 뭐뭐라 하고 뭐뭐라 하네 라네를 통해서 현실에 대한 뭐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달관의 태도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주제를 구현하고 있다. 공간 어디? 그렇지, 장터죠. 구체적으로 목계장터. 장터는 아무래도 민중들의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집결체입니다. 또 장터는 장돌뱅이들이 거치는 곳이죠. 떠돌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민중의 고뇌라는 일반화된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목계장터가 일제의 수탈에 의해서 내지는 쓸데없는 근대화에 의해서 무너져간 거라고 본다면 붕괴되어가는 농촌 공동체를 보여주며 또 하나 아직도 넉넉한 인정이 살아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어의 상징성 보겠습니다. 상징적인 시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늘과 땅은 현 절대적 존재이면서 운명 내지는 삶의 주제자를 상징한다면 구름, 바람, 잠바람, 박물장수 이것들은 그렇죠. 방랑이나 떠도는 삶을 상징하는 시어들이다. 반면에 들꽃, 잔돌, 토방, 텐마루 내지는 천치로 변한 떠돌이 등등은 뭡니까? 그렇죠. 정착 내지는 나약하고 소시민적인 삶을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산서리와 물려오르며 그렇죠. 삶의 시련과 고난, 역경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다음에 잠바람과 박물장수 다시 나오네요.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돼서 그랬죠. 민중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며 민중과 교감하는 존재라고 본다면 민물새우나 토방 텐마루는 토속적 정치를 불러일으키는 소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시어 내지는 소재가 무엇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네요. 그 부분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경림 시인의 목계장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